저는 요즘에는 하루키 소설은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읽어도 크게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키의 수필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제깍제깍 사서 읽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안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가볍게 생각할 거리가 필요하시다면, 또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루키의 수필에 대해서는 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여러분들께서 하루키의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셔도 그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종종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20대 때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아주 몰두해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실의 시대라든지 태엽 감는 새,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등등 여러 소설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중에 상실의 시대는 원래 제목이죠.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루키를 소설가로서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요. 에세이스트, 다시 말해서 수필가로 소개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필을 쓰는 하루키는 소설을 쓰는 하루키와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하루키의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수필을 읽고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수필을 좋아하는 분들은 하루키의 소설을 보면서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설가로서의 하루키와 수필가로서의 하루키는 저는 매우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하루키의 소설은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읽어도 크게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키의 수필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제깍제깍 사서 읽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키의 수필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에 지쳐서 피곤에 절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TV를 봐도 딱히 재미있는 게 없다던가, 그렇다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뭔가 재미있는 게 필요하고, 아니면 좀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원하신다면 저는 단연 하루키의 수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럴 때마다 늘 찾는 작품이 바로 하루키의 수필입니다. 하루키의 수필은 여러 출판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좀 한 권으로 몰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하루키는 수필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요. 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은 또 다른 책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하루키의 이른바 수필, 에세이들을 좀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목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입니다. 제목이 잡문집인 만큼 이 책은 잡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문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뜻일까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진지한 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주 유머러스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심지어 친구의 딸이 결혼할 때 보내는 축사라든지 상을 받고 나서 수상소감으로 말하는 그 내용이 발표문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글이 여기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표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일반적으로는 오렌지색입니다. 그런데 이게 라인판으로 특별히 나온 것을 제가 발견하고는 중고 시장에 가서 제가 이 라인판을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실 때는 아마 오렌지색일 텐데 라인판도 드물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이 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튀김 이야기. 추운 겨울날의 해질녘에 나는 단골 레스토랑에 가서 맥주와 굴튀김을 주문한다. 그 가게에는 5개짜리 굴튀김과 8개짜리 굴튀김, 이렇게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정말 친절하다. 굴튀김을 많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굴튀김 큰 접시를 내어준다. 조금만 먹어도 되는 사람에게는 굴튀김 작은 접시를 내어준다. 나는 물론 8개짜리 굴튀김을 주문한다. 오늘 나는 굴튀김을 배불리 먹고 싶으니까. 굴튀김에는 잘게 채 썬 양배추가 푸짐하게 곁들여 나온다. 달짝지근하고 신선한 양배추다. 원하면 추가로 주문할 수도 있다.
추가 요금은 50엔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나는 정말로 굴튀김 그것이 먹고 싶어서이지 곁들여 나오는 양배추를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처음에 수북이 담아준 양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접시 위에 튀김옷에서 아직도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작지만 아주 멋진 소리다. 내가 보는 앞에서 주방장이 막 튀겨냈다. 큼지막한 기름 냄비에서 내가 앉은 카운터 자리까지 옮기는데 불과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싸늘한 해질녘에 갓 튀긴 굴튀김을 먹는 경우에는 속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젓가락으로 그 튀김옷을 둘로 툭 자르면 그 안에 굴이 여전히 굴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겉보기에도 굴이고 굴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다. 빛깔도 굴이요, 형태도 굴이다. 그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깊은 바닷속에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꼼짝도 않고 밤낮도 없이 단단한 껍데기 속에서 굴다운 것을 아마도 생각하며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접시 위에 있다. 나는 무엇보다 내가 굴이 아니고 소설가라는 사실이 기쁘다. 기름에 튀겨 양배추 옆에 누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쁘다. 내가 일단 윤회 전생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쁘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다음 생에 굴이 될지도 모른다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것을 차분하게 입으로 가져간다. 튀김옷과 굴이 내 입 안으로 들어간다. 바삭한 튀김옷을 씹을 때의 감촉과 부드러운 굴을 씹을 때의 감촉이 당연히 공존해야 할 식감으로 동시에 감지된다. 미묘하게 뒤섞인 향이 축복처럼 입안에서 퍼져간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굴튀김이 먹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8개짜리 굴튀김을 음미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짬짬이 맥주까지 마실 수 있다. 그런 것은 한정된 행복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당신은 말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최근에 내가 한정되지 않은 행복을 맛본 게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한정되지 않은 것이었을까? 나는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남은 맥주 한 모금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온다. 역을 향해 걸어갈 때 나는 어깨 언저리에서 어렴풋하게 굴튀김의 조용한 격려를 느낀다. 그것은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굴튀김은 일종의 소중한 개인적 반영이니까. 그리고 숲속 저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읽은 이 굴튀김 이야기는요, 하루키의 에세이 중에서 꽤 유명한 글입니다. 이 글은 좀 긴 글이고요. 이 글의 제목은 자기란 무엇인가 혹은 맛있는 굴튀김을 먹는 법입니다. 자기란 무엇인가와 맛있는 굴튀김을 먹는 법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독자 인간의 사람이 하루키에게 편지를 보내서는 회사에서 자기 자신을 원고지 내 쪽으로 소개를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루키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고지 내 쪽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면은 매우 무의미한 일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쪽으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굴튀김 같은 것에 대해서 내 쪽을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쓰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그 짧은 글 속에서 나를 정말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키의 조언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나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자기란 무엇인가 혹은 맛있는 굴튀김을 먹는 법, 이러한 독특한 제목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잡문집은 무려 5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고 심지어 유머러스한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아주 진지한 그런 이야기도 꽤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09년도에 하루키가 예루살렘 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돼서 이스라엘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된 그 연설문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 이제 폭격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본의 독자들이 하루키가 예루살렘 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을 받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키는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 먼 이스라엘에서 내 책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는데 그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가기로 했다는데요. 그곳에 가서 어떠한 연설을 했는지 그 발표문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키도 굉장히 생각을 눌러서 꼼꼼하게 한 글 같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넣어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소설가로서 이곳 예루살렘시를 방문했습니다. 달리 말해 능숙하게 거짓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이곳에 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설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치가도 곧잘 합니다. 외교관이나 군인도 거짓말을 합니다. 중고차 판매원도, 정육점 주인도, 건축업자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설가의 거짓말이 그들이 하는 거짓말과 다른 점은 거짓말을 해도 도의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이 크면 클수록,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소설가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고 호평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설가는 뛰어난 거짓말을 함으로써 현실에 가까운 허구를 만들어냄으로써 진실을 어딘가 다른 곳으로 끌어내고 그곳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꿰어내 허구가 있는 곳으로 옮겨놓고 허구의 형태로 치환하여 진실의 끝자락이라도 붙잡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안의 진실의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뛰어난 거짓말을 하기 위한 주요한 자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짓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대한 정직하고자 합니다. 나도 1년에 며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오늘이 우연하게도 그중 하루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나는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상을 거절하는 게 좋겠다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혹시 간다면 책 불매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최근에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격렬한 전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봉쇄된 도시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그들 대부분이 어린아이와 노인 같은 비무장 시민입니다. 나는 수상 통지를 받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가 문학상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위일까?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그것도 압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를 지지하고 사람들에게 그 방침을 시인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행동이 아닐까 하고, 물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전쟁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국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책이 서점에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전혀 원치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소설을 쓸 때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벽이 옳고 알이 그르더라도 그래도 나는 알 편에 설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다른 누군가가 결정할 일입니다. 혹은 시간이나 역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혹시라도 소설가가 어떤 이유에서든 벽 쪽에 서서 작품을 썼다면 과연 그 작가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은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단순 명쾌합니다. 폭격기, 전차, 로켓탄, 백린탄, 기관총은 높고 단단한 벽입니다. 그것들에 짓눌리고 불타고 총상을 입는 비무장 시민은 알입니다. 그것이 이 은유의 한 가지 해석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 하나의 알이라고. 더없이 소중한 하나의 영혼과 그것을 감싸는 깨지기 쉬운 껍질을 가진 알이라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높고 단단한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본래 그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저 혼자 작동하여 우리를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만듭니다. 냉혹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개인이 지닌 영혼의 존엄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혼이 시스템에 얽매여 멸시당하지 않도록 늘 빛을 비추고 경종을 울리자.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역할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제가 첫 부분에 아주 유쾌하고 가볍고 즐거운 그러한 글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소개하는 글들은 꼭 그렇게 가볍고 유쾌하다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00페이지 가까운 책 속에서 어떤 것들을 건져 올리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또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생각할 거리를 주기도 하고 그저 즐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안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가볍게 생각할 거리가 필요하시다면, 또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루키의 수필에 대해서는 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